네, 최근에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고요. 김준일,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는 보도는 몇 번 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어저께 MBC 단독에서 배모 변호사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제 육사 동기인데 이 사람이 윤석열 측인 것 같아요. 윤석열 측에서 이렇게 야 민주당에 너 지금 노란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진술을 바꾸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내도 단호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아내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군요. 정말 강단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아내들은 보통 그래도 뭔가 우리 가족이 살 길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내건 남편이건 또 배우자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살 길이라고 판단을 안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예. 정확하게 지금 정세 판단도 잘하셨고 네, 그러니까요. 올고준 분이죠. 예. 그러니까 뭐 올바른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데다가 그쪽으로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진술을 번복하거나 민주당으로부터 회유당해나 공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곽종근이 살 것이냐.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을 다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중에 가명의 사유가 되거나 그렇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이렇게 사면이 될 수 있거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보는 게 차라리 현실적이다고 본 거고 뭐가 됐든 어쨌든 저는 이분이 이제 내란 계엄 사태에 깊숙이 개입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보여준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존중하는 마음이 존경심마저 듭니다. 어쨌든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부하 직원들은 잘못이 없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게 그렇죠. 가장 누구랑 비교가 되잖아요. 윤석열 씨랑 지금 비교되죠. 10명이 지금 군인들이 지금 깜빵에 그렇죠. 구치소에 있는데 윤석열은 좋다고 혼자 나와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고 그게 참 진짜 책임감 있는 사람이 어떤 거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 군대를 이용해서 본인의 어떤 사적인 이익 계엄을 통해서 본인과 본인의 김건희 씨의 어떤 범죄 혐의 같은 걸 덮어버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그러고 극강의 그렇죠.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그렇죠. 굉장히 이 변론에 임했던 자세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회유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건 비교적 근래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회유했다는 거예요. 우리 당신이 이런 식의 입장 계속 견지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근데 그 뉴스를 보니까 제 남편이 오히려 그게 정말 이제 짚어주신 대로 죽는 길일 거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진술을 번복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이미 자기 확신이 너무 서 있는 거예요. 부하들을 내가 명령을 내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히 내 책임으로 가져가기로 하고 그것이 맞는데 이제 와서 남 탓을 하고 그게 아니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민주당 때문이었다. 만약에 민주당에 회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중요한 건 그러면 A라는 사실을 완전히 없는 사실로 가공해서 아니면 과장해서 얘기하라고 한 것인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진실을 밝혀달라. 그냥 진실을 밝혀주고 우리를 믿고 야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를 믿고 한번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걸 어떻게 회유고 가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배모 변호사라는 분도 찾아봤더니 육사 출신 변호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 성이 많은 성씨가 아니잖아요. 배 씨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한 명 육사 47기 배모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쪽 전문이라기보다 뭐 부동산 이쪽으로 전문 활동을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그렇다면 왜 아무리 동기여도 그냥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랬을까? 저 그랬을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누군가의 사실상의 사주를 받아서 정치권의 뭔가의 종용을 받아서 이런 거에 이르렀다는 것 중에 대단히 부적절한 거죠. 김민하 평론가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민주당이 회유를 해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그동안 그런 진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회유라는 단어도 악의적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진술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그렇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윤석열이 했다라는 진술은 민주당이 회유를 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윤석열 측하고 국민의힘 그렇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이 배 변호사가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배우자에게 접근해서 이제 하고 있는 말의 취지가 그러한 진실을 이제 밝혀라라는 거면은
그 회유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어야죠. 민주당이 그러한 부적절한 회유를 한 사실을 밝혀라. 역사 앞에 진실을 밝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했다는 말을 보면은 그게 아니고 민주당이 뭐 보호해 줄 것 같냐. 지금 헌법재판소도 지금 탄핵 기각, 각하 이쪽으로 지금 기울었다. 그래서 당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뭐라고 하느냐.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 다 같이 살자고 내가 하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회유를 했다는 진실을 밝혀라. 이게 아니고 우리 쪽에 유리한 진술로 바꿔달라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애초에 본인들이 주장을 했던 민주당이 회유를 해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그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회유설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자기들의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어떤 요구 이 맥락인 것이다라는 게 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역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런 군을 지금 완전히 이제 타락시킨 거, 그다음에 군의 기강, 그다음에 뭐 장군들이 지금 몇 명이 지금 날아가는 겁니까? 나중에 이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그 다음 대통령은 군을 어떻게 다잡아야 될지 이것도 좀 문제인데, 게다가 MBC에서 또 단독이 나온 어제 단독이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아파치 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헬기가 떠서 이제 정찰을 하는데 일반적인 그 정찰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일반 통신으로 야 우리가 적을 무슨 공격한다. 네. 그리고 고공비행을 해서 적의 눈에 잘 띄게 보여라. 오히려. 예. 이거는 군인들의 생명을 놓고 조종사가 가서 격추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에요. 도감청이 지금 다 되고 있는데 한국군도 그렇고 제가 사실은 그런 부대에 있었거든요. 군대 있을 네. 때 도감청을 북한군도 하고 있고 한국군도 하고 있고 미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수십 년 동안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전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가가지고 그 헬기가 거기에 떠서 비무장지대 주변에 떠가지고 일반 통신으로 이런 북한이 바로 도발할 수 있는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북한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얘들 그러니까 미쳤나? 네. 내용이 원래 네. 이제 아파치 헬기가 참여하는 훈련이 지난해 6월, 7월, 8월 그리고 비상계엄 직전 11월 4차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조종사들이 참석한 브리핑에서 고도를 높여서 적이 볼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졌고 예. 여기서 교신이 오고 갔는데 훈련 도중에 적을 타격하라 이런 이제 교신이 오고 가는데 보통 이런 내용은 비화 통신으로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누구나 도감청을 할 수 있는 일반 통신망으로 이러한 교신이 오고 갔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합참에 왜 이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뭐 정상적인 작전이고 뭐 원래 이렇게 합니다. 통상 훈련이고 3월에도 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돌연 3월 훈련은 취소했다. 이게 정상적인 작전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 이렇게 안 하고요. 이거는 진짜 그 우리가 무슨 뭐 몸에 휘발유 뿌리고 어디에 들어가는 불난데 들어가게 군인들 그렇게 시킨 거야. 이게 진짜 지시한 사람이 정말 나쁜. 이거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 왜 그러면 계엄 직전까지 했었고 뭐 노상훈 씨 수첩이나 여러 정황으로 북의 도발을 좀 끌어내자라는 취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씨는 계엄의 요건이 무르익었다고 하지만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 우리가 제일 이런 상황을 용이하게 만드는 건 북한의 어쨌든 도발인데 그걸 자초하기 위함 아니었나라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짚어주신 대로 이거 원래 통상적인 훈련이야. 그러면 했어야죠. 3월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했으면 그거 안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 조종사들이 이 군 관계자들이 이거 너무 이상한데 이거 너무 위험한데 그렇지. 이게 보란 듯이 이렇게 도감청 하십시오라고 하는 듯이 그리고 오히려 눈에 띄도록 고공 비행을 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군의 이 무슨 기지에서 2-3km 불과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접근했다는 거예요. 근접 비행을 했었다는 북한군에.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목표가 있어 보이죠. 하나. 북의 도발을 좀
끌어내려고 했다는 의도가 아니면 사실 설명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의도가 평시 같으면 아유 말도 되지 않아라고 치부했겠습니다만 계엄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아 대한민국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리려고까지 했었던 것인가라는 좀 의문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쁜 인간들이야. 진짜 나쁜 인간인데, 네. 그러니까 왜 노상원을 민간인이었던 이제 예비군이었던 네. 아저씨 노상원을 중용했는가 보면은 무슨 점을 잘 보고 뭐 그래서 뭐 했다는 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소시오패스 성향이 윤석열이랑 상당히 비슷했을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2016년에 그 이제 정보사에서 그 부하 직원이 증언했잖아요. 조끼에다가 폭파 폭탄 그렇죠, 설치해가지고 임무 복귀하면은 폭파해버려라. 예. 그러니까 사람을 이게, 그냥 폭파시켜서 죽여라. 예. 그러니까 이게를 도구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윤석열도 이게 누구 명령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윤석열한테 보고가 안 됐을 가능성이 낮고, 그럼 이거는 결국은 우리나라 군인들을 도구로 본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성향이 굉장히 유사하다, 지금 그렇죠. 노상원이나 왜 중용됐는지를 알겠고, 아, 결국은 참 우리가 김정은의 자제력과 판단력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칭송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진짜. 그게 북한도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이 이례적이다. 정도면 우리가 북침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남침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이 북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도를 한 거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점 그렇지. 타격도 지금 하려고 하고 계속 자극하고 그러는데 김정은이 어쨌든 저도 김정은 굉장히 싫어하지만은 야 뭘 여기서 안 거지. 그러니까 낌새가 이상하다. 아. 말리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정치적 판단을 한 걸로 보여요. 예. 근데 진짜 나쁜 인간들입니다. 그 자신의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을 헌법에 대고 이 사람이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될 때, 네. 취임 선사할 때.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국민 중에서도 우리 전방을 가장 지키는, 그리고 아파치 헬기건 공군 조종사들이건 보통 이런 분들 한 명 양성을 하려면 맞아요. 인력이 든다고 합니다. 인력이. 네. 예. 다 국가 예. 비용인데. 보통 몇 억이 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영광급들을 그냥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또는 개인적인 어떤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한다? 네. 정말 이런 것도 다 재판을 할 때 내란죄 재판을 형사 재판을 할 때 하나하나씩 그 사유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부분과 예. 관련해서는 계엄이란 건 적법하게 발령이 돼도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도 누락을 했는데 그렇죠. 실체적 요건과 관련해서 인식했던 걸로 보이는 정황이에요. 아, 이거 계엄을 발동할 상황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다라고 그렇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빌드업 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무슨 안가 회동이니 뭐니 이런 게 대단히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서 비상대권이다 뭐다 하는 이야기들이 수시로 튀어나왔었다는 거예요. 그 인식에 같이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준비 작업을 했는데 지금 3월, 6월, 7월, 8월 이때는 어느 정도 빌드업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군의 도발을 자초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어 보여서 이래서 특검이 정말 필요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런 얼마나 우리 군을 위험에 빠뜨린 겁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증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체포영장 되게 자발적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소리예요? 젊은 경호처 직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 내가 뭐 나가준다 이런 취지의 또 발언을 했다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너무 이중적, 그러니까 본인을 항상 중심에 놓고 많은 것들을 도구와 수단화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다. 왜냐하면 예. 대한민국이 어지러워지거나 말거나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예. 본인의 지지층만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쥐고 하는 그 모습들 다 연결 맥락이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이드류님, 버드나무님은 우리 지역에 헬리콥터 띄운 게 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몇 가지 하셨는데 이분은 그냥 차단해 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 헬리콥터 띄운 게 문제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 일반 통신으로 했고 저기 볼 수 있도록 고공비행을 했고 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차단하세요. 더 이상 댓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신 빠진 사람들이 무슨 뭐 유튜브에서 이상한 이야기 하면서 상황을
윤석열 씨한테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든 만들려고 여론전을 하는 이런 분들은 뭐 제가 설득할 필요도 없고요. 예, 그냥 차단시키겠습니다.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 가서 그냥 놓으세요. 예, 태극기 집회 가서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 JTBC는 MBC랑 비슷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9일 공지에서 21일 송고가 유력하다라고 하고 채널 A는 약간 다른 보도예요. 한덕수의 탄핵 심판 평의가 진행 중인데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이 평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덕수를 먼저 하고 다음 주에 윤석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가 맞다고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내란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가 걸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란에 공모했고 이 부분도 탄핵의 하나의 사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게감이 대통령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내란과 관련해서 먼저 좀 법리적으로 정리가 돼야 거기에 좀 부속하는 사람들, 뭐 조지호 경찰청장 다 탄핵이 지금 계류 중인 사람들, 이게 순서대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매듭이 먼저 지어지는 게 자연스러워서 지금 아마 법조계에서 가장 많은 의견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과 한덕수 총리의 탄핵 여부가 같은 날 거의 동시에 나올 거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먼저 나오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란죄를 저울질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고, 만약에 한참 후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성목 대행 체제가 되게 짧게 더 존속하고 그 다음에 또 한덕수 총리 그렇죠. 체제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게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라서 아마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이 대행 체제에 뭔가 껄끄러움, 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도 한 큐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아마 동시에 나올 거다. 그래서 저는 채널A 이 단독 기사가 의미가 있다면 평의를 하는 부분이 이 조율을 할 거예요. 선고기일을 한덕수, 윤석열. 그러면 평의에 들어갔다라는 건 이 조율을 하면서 조만간 결론을 낼 거라는 수순으로 가는 게 맞고,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덕수 총리는 쟁점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150일, 뭐 200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살펴볼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안에 한 금요일이 지금 다시 유력하게 거론이 되던데 그때 한덕수 총리랑 같이 결론이 함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도 양측의 소년이 돼가지고 뭐 저도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뭐 오래전에는 1월 달에는 이제 3월 셋째 주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그냥 뭐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들, 사실 뭐 탄핵이 이제 뭐 각하다 기각이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다. 그냥 뇌피셜인 것 같고, 왜 이렇게 늦춰지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지금 2주였는데 지금 3주잖아요. 이번 주가 3주가 됐으니까 최종 평의 그렇죠. 판결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탄핵 심판하고 조율, 일정 조율하고 하느라고 하는 게 좀 더 유력한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보도를 하는 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전직 헌법재판관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아마 순서는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한덕수, 다음 주 화요일쯤에 윤석열이 되든지 아니면은 윤석열 뭐 한덕수가 되든지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전까지는 대충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끌 일인가 뭐 댓글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아까 또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님은 정치적 사법기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게 리터럴리 실제로 그런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원래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게 그 목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딱 결정을 하면서 이 헷갈렸지 우리가 결정해 줄게 뭐 요런 거기 때문에, 이 정치적이라는 정치적 사법기관에서 이 정치적이라는 말을 어떤 한편에 섰다 요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좋은 의미의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그거를 사법이라는 형태로 해서 해결한다. 요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고요. 그거를 너무 이렇게 누구 편에 선다, 민주당 편에 선다, 무슨 국민의힘 편에 선다 이렇게 헌재 존립 이유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해석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다른데 대표적으로 민주주의적 방식과 법치주의적 방식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민주주의적 방식은 쉽게 얘기하면은 의회에서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탄핵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 상원을 거쳐서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사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맞을 수 예, 있어.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 이제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방식이고. 국회 중심주의고 예. 거기도 사실은 다 선출직이거든. 선출직이거든 거기도. 다. 근데 한국이나 독일은 네.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나 이제 법원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장윤미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독재 국가였기 때문에 독재 국가에서 87년 체제에서 야 사법부까지 다 농락했으니까 요거 따로 두자. 그래서 우리 헌법은 최소한 지켜두도록 헌법재판소를 만들자. 뭐 대부분까지 니들이 다 농락했잖아. 요런 측면이 네.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 정치적 이러면 우리가 일단 반감을 갖고 뭐 반감을 편향을 가져요. 이 예. 담은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회 갈등의 통합적 기능을 헌재가 담지한다는 인식이 그렇습니다. 대단히 강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직 헌법재판관들을 그 취재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를테면 뭐 간통죄 같은 것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폐지되는데 이게 2005년도인가까지 왔는데 한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나 이거 문제 있는데 이건 벌금형도 없고 말이야. 사람의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이거를 징역을 살리고 하는 게 맞나? 정가제를 만드는 게 맞나?라는 문제 의식이 있어도 나 하나 때문에 이게 위헌 이렇게 되면 이게 온당한 방향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개 의견으로 이 벌금형이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나는 이 법률 자체는 존속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그 당시에 평의에 참석했던 재판관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의 독단적인 의견. 지금 이른바 찌라시 형태로 본인들의 이 희망회로대로 아무개 재판관이 지금 뭐라고 했다더라. 누구가 돌아섰고 지금 그래서 각하 의견까지 나온다. 이게 하등 의미가 없다라고 전부 보여지는 찌라시예요. 게 이 네. 부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기능, 역사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해야 되는 업무, 임무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8대 0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귀결이 나올 겁니다. 특히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렇겠죠. 김연아 평론가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8대요. 이거는 이제 다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 가령 지금 말씀하신 뭐 임신 중단이나 이런 거는 이제 사회적인 의견 분포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사안이지만 이거는 헌법 위반 여부를 이제 다퉈야 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다른 판단의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면이냐 아니냐, 탄핵 인용이냐 아니냐를 볼 때는 당연히 이거는 8대 0 외에는 다른 결론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건인데 다만 왜 늦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밖에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파면이냐 아니냐인 것이지만 내부에서 판단할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다. 파면이냐 아니냐는 이제 명확한 것이지만 하지만 결정문이라는 걸 쓸 때는 거기에 이제 주어진 쟁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각각의 의견들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각의 의견들을 다 충실히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령 박근혜 전 대통령 결정문 탄핵 결정문만 봐도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거는 박근혜 탄핵됐어. 이거만 관심 가지지만 그 결정문의 대부분의 그 당시에 나왔던 쟁점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쭉 써 있잖아요. 그렇죠. 다 써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 써 있는 거에 플러스 3명의 재판관이 2개의 별개 의견을 따로 첨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똑같은 결론인데 8대 0이라는 똑같은 결론으로 가지만 그래서 박근혜는 탄핵이 맞지만 나는 그 결론으로 가는 거에 다른 논리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3명의 재판관 2명의 별개 의견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파면하면 되지 뭘 별개 의견을 붙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평생 남으니까. 그렇죠. 평생 남으니까이기도 하고 어떤 대통령이 또 나와서 국정농단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국정농단을 할 때 야 옛날에 국정농단 했던 박근혜 때 결정문을 보면은 이러저러 해서 그때는 그 결정문에 내가 했던 이 행위는 없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다 안 되는 거야라는 거를 결정문에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또 어떤 법꾸라지가 대통령이 돼서 또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이러는데 전에 윤석열 탄핵됐을 때 보니까 결정문에 뭐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 결정문에 뭐 안 써있더만 뭐 이렇게 우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워낙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왜 내가 계엄령을 이런 식으로 선포한 게 정당하다. 이러니까 정당하다. 저러니까 정당하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어쨌든 간에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 다 결정문에 씁니까? 그거 다 쓰지 않아도 되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어떤 얘기는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나중에 어떤 놈이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기록에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걸 다 해야 될 텐데 그 모든 걸 다 함에 있어서도 어떤 논리로 어떻게 그 결정문에 담을 거냐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판단들이 다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있어서는 같지만 이런 논리로 안 된다고 할 것이냐 저런 논리로 안 된다고 할 것이냐 다 달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합의하고 그래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별개 의견 쓰시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거를 이제 좀 논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이유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뭐 결론에 있어서의 무슨 뭐 5대3이다 4대4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8대0이라는 결론 속에서 여러 논의가 있을 수가 있어서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우리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무슨 선거 개입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탄핵이 그때는 기각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년 뒤에 2014년에 KBS 시사기획창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때 권성, 김영일, 이상경 이 세 명의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냈었더라고. 소수 의견을 냈었어. 그리고 본인들은 야 이거는 위법한 사안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소수 의견을 냈는데 설득을 당한 거야. 설득을 당해서 8대0으로 나온 거예요. 8대0으로 이게 그러니까 10년 후에 아 그때는 그랬다라고 나오는 거지. 지금 뭐 어떻고 저떻고 한 거는 다 이게 헌법재판관들이 절대 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소수 의견을 밝히는 게 헌재 없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아예 그 규정을 개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된 거예요. 네.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법이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제 2000몇 년인가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이죠. 그때 이제 확실하게 된 거죠. 아 중대한 위법 사유와 중대하지 않은 위법 사유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이제 기각과 인용이 이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노무현과 박근혜의 그 스펙트럼에서 확 뛰어넘는 중차대한 위법과 위헌 사유를 이분은 해버렸거든. 그렇죠. 윤석열 씨는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야 박근혜만도 못해? 국정농단 박근혜만도 못해? 그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이게? 계엄한 게? 라고 하면 이거는 나라가 이거는 끝장난다는 거지. 이거는 아니 분명히 8대0으로 나올 겁니다. 8대0으로 나오고 한두 명이 뭐 별개 의견 그래 그러면 쓰세요. 뭐 이런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러고 그러니까 주변에 변호사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 같으면 기각 사유를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탄핵을 기각하는 사유.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쓴다면 뭐 국회 계엄 해제권을 어쨌든 시간차를 두긴 했지만 수용을 궁극적으로는 해준 거? 그 정도 말고는 다른 사유가 떠오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국민의힘 소속의 변호사나 아니면 뭐 법률가나 이렇게 논리를 보면 기각 얘기보다 각하 얘기를 더 하는 게 기각은 진짜 쓰기가 어려우니까 형식적 요건 이런 식으로 약간 포인트를 좀 돌리는 주장을 요 근래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관련 유튜브에서 이게 각하가 되려면 몇 명이 필요하고 이게 다 그 실무 제요에 별도로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막 강의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변호사가요. 그러니까 이 기각은 너무 논리적으로 본인들도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니까 각하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또 추정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근데 각하 할 것 같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았지. 한 증인을 2번씩 부르고 직권 증인을 채택해서 하고 실체조차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게 각하인데 이렇게 실체를 많은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예. 아까 그 군을 망쳐버린 윤석열 씨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민간 국가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자꾸 뭐 민주당 이재명 때문에 또 이제 민간 국가 지정됐다라는 식으로 이재명이 집권할 것 같으니까 민간 국가를 미리 지정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이래요. 2023년 1월에
1월에 그 말을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했더만요. 핵무기를 핵무장, 보유, 예.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톤을 살짝 높여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월인가 워싱턴 선언을 해요. 네, 네. 4월 27일에. 그래서 국내 언론이 주목한 거는 핵 그룹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토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많이 합니다만 거기 그 워싱턴 선언을 다시 봤더니 거기 NPT 그룹을 너희들이 탈퇴할 수 없다. 요거를 재반복해서 선언을 했었어야 되더만. 네, 잘 이행하고 있다고. 예. 잘 이행하고 있는데. 이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행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복창을 했더라고요. 워싱턴 선언에서 4월 27일 워싱턴 선언에서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1월에 사실은 윤석열 씨가 그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그 전에도 그런 뉘앙스를 몇 번 비쳤었거든. 근데 대통령이 돼서 그냥 직접적으로 한 거는 2023년 1월인데 네. 그 전에 다른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4월에 워싱턴 선언할 때 너희들 NPT 무조건 지켜야 돼. NPT라는 거는 너희들은 비핵화를 말하는 거야. 핵 확산 금지 협정에 너희들은 79년인가부터 가입돼 있어. 너희들 이거 확실히 지켜야 된다. 라고 워싱턴 선언 때 바이든과 복창을 한 거지. 네, 맞습니다. 그거는 계속 의심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의심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정확한 원인은 알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어제 외교부에서 발표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원자로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기술 탈취 일종의 문익점이죠. 그러니까 목화씨 들여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 걸리면은 이거는 뭐 국가적으로는 산업 스파이 많으니까 우리나라한테 좋은 건데 걸린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정됐을 가능성이 나오는데 이게 언제 일이냐? 2023년도에 걸린 거예요. 2023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그 에너지부가 적발을 한 거를 미국 에너지부. 예, 적발을 한 거를 작년 2024년 상반기에 국의회 보고를 합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만약에 그거가 원인이라고 한다라면은 다 일치하네. 시기. 아니 근데 그게 원인이라고 한다면 더 빨리 했었어요, 저. 이게 민간 국가를 지정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모르겠는데 가설은 뭐냐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정부는 무능하다. 요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한미 동맹에 흔들렸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신뢰할 만한 국가라고 못 믿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건데 이게 저는 계엄도 분명히 이 가능성 여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앞단에서 얘기했던 게 전쟁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미국이 빡쳤던 게 바이든이 작년 12월부터 빡쳤던 게 뭐냐면은 주미대사가 지금 전화하는데 뭐 조태열도 안 받아 다 안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피하고 회피하고 있고 얘들이 심지어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했어? 지금 이런 상황 얘들이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거 아니냐. 이게 올해 1월 달에 그것도 바이든이 퇴임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했으면은 만약 핵무장론만으로 아니면 그 기술 탈취론만으로 이게 들어가려면은요 진작에 들어갔어야 돼요. 작년 초에 들어갔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이것도 제 뇌피셜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정보가 제한적이니까. 근데 이거는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요 얘기에 그러네. 거의 동의하면서 조금 보완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어제 밤에 이제 외교부가 밝힌 게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기술적 보완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쪽 외교부는 그렇게 주장. 요거는 한국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설명이고 이제 오늘 오전에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게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상반기에 미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미 에너지부의 감사관실이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잘 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 그러면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를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했다. 그렇죠.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감사를 한 내용이다. 요 내용이에요. 근데 요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면 에너지부 산하연구소 직원이 수출 금지 품목인
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들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다가 걸렸다. 계약직 직원이. 그래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적발을 했다. 요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직원은 외국 정부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잡았다라는 내용을 보고를 했다. 요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외교부가 이거는 정책 문제가 아니고 무슨 외교부 산하 연구소의 기술 이 보안 문제다. 이렇게 주장한 거하고 오늘 오전에 보도가 나온 에너지부의 감사관실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 방금 말씀드린 요 내용하고 요 두 개가 있으니까 요 얘기가 요 얘기 아니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요 해석이 그러면은 민간 국가의 이 미국의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집어넣은 사유가 정확하게 맞는지 여부는 그러면 요거는 확인이 한 50%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외교부의 지금 간접적 코멘트를 통해서만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는 거니까 미국의 입장을 들어봐야 이거는 크로스 체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그렇다 하더라도 50% 체크가 된 걸로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 좀 황당한 게 외국 정부하고 이 직원이 접촉을 했대잖아요, 지금. 정부와 접촉을 했다. 네, 외국 정부하고 접촉을 했으면 이 외국 정부는 어디냐? 한국 정부든가. 그렇죠. 그렇죠? 한국 정부인데 그냥 외국 정부라고 써놨든가. 중국 등이거나. 그렇죠? 이 직원이 그런 코멘트도 있어요? 없죠. 외국 정부. 등은 그냥 없죠. 외국 정부인데 우리가 네. 추정하기로. 왜냐하면 이게 민간 국가에 우리가 올라간 사유가 되려면 지금 이 사람이 접촉한 외국 정부가 미국하고 경쟁 국가이거나 적성국이거나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거나 러시아거나 뭐 이런 나라여야 되잖아요. 이 지금. 사람은 한국계예요? 아니 미국의 뭐 한국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정부와 접촉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 정부와 접촉을 한 거면은 그런 거면은 우리나라가 미국 연구소에 지금 원자로 관련 소프트웨어를 훔치려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당연히 민간 국가에 올리죠. 그러면 만약 그런 거면 그렇지. 그리고 이 시기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랑 뭐 그거 한수원이랑 뭐 이 경쟁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하여간 지적재산권 관련이죠. 뭐 그 난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냐? 뭐 이런 추정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직원이 뭐 중국이랑 뭐 이렇게 접촉을 하려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서 여기서 뭐 한번 거쳐가려고 뭐 한 것이다. 그런 거면 이것만으로 우리를 민간 국가에 넣지 않죠. 이런 사례면 우리한테 무슨 협조 요청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사람을 뭐 잡자고 하거나 이런 사례를 뭐 방지하기 위한 따로 무슨 업무 협약을 하자고 하거나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였으면은 이것만으로 민간 국가에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민간 국가에 올린 거는 다른 이유 뭐겠습니까? 지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핵무장론, 그다음에 비상계엄 선포 이런 게 결정적이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연구소 관련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앞에 말씀드린 다른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이 있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 국가에 올해 1월 달에 민간 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올리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민간 국가 리스트에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 한국하고 뭔가 협의를 하거나 대화를 해갖고 뭔가 이걸 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루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올려 이렇게 된 것일 텐데 그 루트가 왜 끊겼겠습니까? 알려주지도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래서 비상계엄이 핵심이다. 여기에서 딱 하나 지금 두 가지 정도 빠진 에피소드가 저도 좀 리서치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미테리 사건이 지금 하나 빠졌고요. 맞아. 수미테리 사건이 그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미테리 사건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수미테리가 이거 뭐 칼럼도 많이 쓰고 완전히 퍼블릭 피겨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공적 인물로 한미 간에 왔다 갔다 가교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고 생각 자체도 윤석열이랑 거의 비슷한 상당히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우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뭐 몇십만 달러 무슨 선물하고 뭐 이랬다고 해가지고 간첩 혐의로 미국이 잡아 넣어버렸거든. 미국에서 간첩 혐의면 평생 깜빵에 살아야 돼요. 평생 깜빵에 살아야 되는데 수미테를 넣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 수미테리는 포린 어페어스나 이런 데 기고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진짜 가관이야. 가관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브래드 셔먼이 빠져 있어. 브래드 셔먼이 연방의 하원 의원으로 14선을 하고 아태 소위 의장까지 했었던 사람인데 그때 그 사람이 MBC 시선 집중에서 계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2월 한 중순인가 이런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게 한국에서 장난친 건데 북한이 진짜 소규모 전쟁을 벌인 것처럼 해가지고 뭐 한국 사람들 죽였어도 우리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네, 기억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와치를 했었던 것이고 아 얘네들이 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구나. 전쟁까지 소규모 전쟁을 일으켜서 뭐 한반도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얘네들은 핵무장 할 수도 있겠고 핵무장을 할 만한 과학 기술은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뭐 오랫동안 뭐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달에 지금 지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보고 보다가 야 얘들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꽤 높지. 저는 그런 게 왜냐하면 이게 민간 국가가 지정되고 미국에서도 이제 분석이 나오고 의견 개진들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군비 통제협회 사무총장 뭐 이런 사람들이 왜 민간 국가에 됐는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이거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론으로 도발적인 의견 개진을 했기 때문이고 에너지부가 분별력 있는 결정을 한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브루스 베넷 미국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라고 하는데 이번 결정 배경은 윤석열의 핵무장론이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 윤석열이 정확하게 2023년도 1월 11일에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술 핵 배치나 우리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 가서는 마음만 먹으면 1년 이내 핵무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2023년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 격차가 있으니까 이게 직접적이진 않겠지만 점점이 이어보면 계엄, 전쟁도 불사할 수 있고 북한이 도발한 것처럼 해서 이러면 핵무장론이 더 이 힘을 그렇지. 받을 거고 그리고 NPT 얘기가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거예요. 이게 한미동맹 80주년 기념의 결과물이었거든요. 워싱턴 선언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뜬금없이 이런 잘 지키고 있다는 걸 재확인했다. 다시 한번 청명했다. 이런 게 미국은 대한민국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었구나. 저는 실소가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뭐 가치 외교 한다라고 하고 네. 그 결과물인 거예요. 언론에서 바이든한테 뒤통수 맞았다라고 하는데 주어를 바꾸면 바이든은 뒤통수를 때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믿을 수 없으니까요. 미국의 결도 맞지 않고 한미 동맹을 그냥 와해시켰으니까. 그런데 성조기를 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것도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트럼프가 몰랐을까 1월에 지정을 하는데 트럼프 인수위에서 충분히 알았겠지.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지정을 해놓고 지정해놓으면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딜할 때 협상 카드죠. 협상 카드지 뭐 좋지 뭐. 이거 해제해줄 4월 15일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효잖아요. 발효가 되는데 그 네. 전에 해줄 이유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없죠. 없지. 일단 관세 좀 때려놓고 야 이게 다른 게 또 하나 있어. 안 그래도 레버리지가 너무 많은 국가잖아요.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또 따로 계산해야지. 다른 거 가져와야지. 무슨 LNG 자꾸 우리나라 언론에서 무슨 LNG 뭐 수입을 많이 해준다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예전역에 그 정상적인 국가일 때 그 정도에서 막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미국이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레버리지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뭐 당장 테이블에 계속 하나씩 한두 개씩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 그 사드는 어떻게 됐어? 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 분담금은 어떻게 됐어? 뭐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얘기하는 거는 소고기는 어때? 뭐 사과는 어때? 농축산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나씩 계속 올리잖아요 지금. 뭐 이걸 어떻게 누가 어떻게 협상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어떻게 가닥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걸? 그리고 국방, 외교, 한미동맹 다 망쳐놨죠. 민주주의는 뭐 계속 국제적으로 증명이 되네요. 지난번에 EIU라고 이코노미스트 그룹에서 인텔리전트 유닛이라는 데서 뭐 한국의 언론 그다음에 민주주의 수준을 딱 격하시켜 버리더니 이번에 또 스웨덴 여기도 에테보리 대학인가 뭐 그래요. 여기에서 다양성 연구소인가 그렇죠. 네. 예. 여기에서도 한국은 충격적인 말이 추락도 추락이지만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써놨네.
독재화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민주주의의 예. 지표를 측정하는 이런 기관들, 이제 예. 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데가 많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게 첫 번째가 언론 자유예요. 그렇지. 예, 언론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보면은 민주주의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많이 등급이 올랐을 때가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거 지금 17위까지 올라갔어요. 맞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오르고 17위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노무현 정부 때는 너무 막 혼란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야 그래 언론이면은 저 정도까지 막 지르고 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이 그렇지. 정도로 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보는 건 어쨌든 제한된 정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윤석열이 한 게 지금 언론 장악, 방송 장악하고 바이든 그렇습니다. 날리면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켜켜이 쌓여왔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고 게다가 뭐 여성가족부 폐지 얘기 나오고 뭐 성평등 침해 무슨 뭐 등등등 정부 인사, 과거 인사 탄압 이런 것들이 종합 패키지로 보인 거죠. 그래서 아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크구나 이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네. 사실은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우리가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지수 그 과거에는 이명박, 박근혜 때는 또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라고 예. 제가 뭐 이거 좌파 우파 나누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약간 우파적 색깔이 있는 곳입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미국의 시민단체 중에서 일단 프리덤 들어가면은 약간 우파적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때 뚝 떨어졌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 해. 거기 프리덤 하우스 인덱스가 없어졌는데 뚝 떨어졌어요. 윤석열 때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영국 스웨덴에서. 근데 노무현 문재인 때는 또 쑥 올라갔어. 그러면 이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황당한 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황당한 네. 게 말씀하신 스웨덴 예테보리데 산하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의 그 보고서에 네. 전 세계의 이 나라들을 4단계로 분류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 체제, 폐쇄된 독재 체제. 그러니까 여기서 선거민주주의하고 선거 독재 체제는 이제 명목상 민주주의이긴 한데 완전한 자유주의가 완전히 확립이 돼가지고 뭐 그런 체제면은 자유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 명목상 제도가 민주주의이기는 하고 선거는 보장돼 있지만은 그렇지. 자유주의가 확실하게 이제 이 뿌리 내리지 않은 곳은 그냥 선거 민주주의다. 그리고 선거는 되어 있지만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는 곳은 이제 선거 독재 체제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선거도 없으면 폐쇄된 독재 체제고. 근데 윤석열 정권은 그렇게 뭐 입만 열면은 자유민주주의를 노래를 부르고 그랬죠.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어쨌다라는 얘기만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자유민주주의 2023년까지 자유민주주의였는데 이제는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퇴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2년 반 이상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는데 자유주의가 이제는 없어진 그래서 선거 플러스 형식상의 민주주의만 있는 선거 민주주의 국가가 이제는 됐다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도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그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이 사람들은 친중이고 친북이기 때문에 친중 친북은 권위주의고 전체주의이지 않습니까? 중국과 북한이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손에 왕자 새기는 분들이 권위주의죠. 근데 이 지표로 보면은 스웨덴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반대 아닙니까? 네.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는 그렇죠. 선거민주주의로 떨어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아니 프리덤 하우스 말씀 주셔서 제가 프리덤 하우스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평가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드라마틱한 헌법적 위기에 빠뜨렸다라고 그렇죠. 거기서 진단을 한 거예요. 네. 그걸 수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 쪽이나 미국 민주당 쪽이나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생각은 우리 시민사회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네. 윤석열 씨 머릿속에 있는 거나 권성동 씨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달라요. 자유민주주의에 관해서 조금 더 체득하신 분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지금 오히려 굉장히 좀 힘들어졌다는 그 어떤 느낌이 확 드네요.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그 김연아 평론가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권성동 예, 예. 문자 폭탄이 뭐 그쪽으로 오고 있다라고 입술이 하고, 부르튼다 뭐. 입술이 부르튼다라고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입술이 부르트고 문자 폭탄이 와서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이른바 강성 지지층 아스팔트 우파 지지층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고 그 장악한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빠져나가고 싶지만 빠져나가지 못하는 국민의힘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싶지만 이 사람들로 준비해야 되는 아스팔트 우파들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애처로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네. 딜레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권영세 입장은 사실은 본인들이 당권을 계속 유지하는 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쨌든 당 지도부니까 그렇죠. 대선을 이기는 게 좋지만 이기지 않더라도 네. 잘 싸워야지 뭐가 이렇게 본인들이 좀 더 나중에 권력을 가지고 해볼 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은 바보는 아니니까 중도 확장도 소위 말해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윤석열의 그거는 권성동, 권영세는 거의 버리는 카드다 지금 분위기가. 윤석열이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은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하면은 누구부터 조질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네. 야당을 지금 당장 또 바로 개엄할 수는 없어요. 뭐 저는 나중에라도 개엄하려고 하겠지만 지금 모두가 그렇지. 눈에 불을 켜고 있고 군인들 다 잡혀가 있는데 바로 개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 먼저 조지는 게 당부터 조지겠지. 당부터 조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권성동, 권영세 딱 네. 그거부터 물어봤잖아요. 그냥 개인 자격으로 왔다며? 면회 그거부터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지.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 엇보긴 한데 지금 애처로운 상황이다. 권성동, 짱권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다 애처로운 게 오세훈 시장을 보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처음에 이 윤석열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이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엄 해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계엄 해제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랬다가 탄핵 소추안 뭐 이거 얘기할 때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젠가 TV조선에서 뭐 인터뷰를 하는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왜 이렇게 논의가 늦어질까요? 그랬는데 그게 아마도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려워서 2분 정도 기각을 얘기하고 1분 정도는 각하를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뻔히 알면서 이제 이 오세훈도 아마 약간 잊어버린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사람도 변호사 출신입니다. 예? 그렇죠. 뻔히 알면서 지금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진행자가 물어봐요. 근데 오세훈 당신은 탄핵 찬성파 아니냐? 탄핵 찬성파로 분류가 돼 있는데 그런데 오세훈이 그 특유의 그 톤으로 그게 오해다. 오해다. 그게 오해다. 내가 페이스북에 일단 탄핵 소추를 하는데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쓰기는 했는데 그걸 일단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취지였고 나는 탄핵 찬성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는 오해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면 오세훈은 탄핵 찬성파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탄핵 소추를 통해서 헌법재판소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사태 수습 방법이라는 취지였고 이거를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오세훈은 탄핵 찬성파가 아니죠. 근데 이게 누구 눈치 보고 이러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당내 당원, 그다음에 지지자들의 흐름이 탄핵 찬성파가 돼서는 이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게 지지율의 흐름을 봐도 그렇고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그렇고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뭐 보나마나 그런 흐름으로만 갈 것이어서 별로 그렇게 앞날이 밝지 않다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진짜 이번 대선은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협위원장 공모를 했는데 3분의 1이나 못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인 거죠. 겉으로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심으로는 알 겁니다. 이게 현실이니까요. 그렇죠. 정말 지금 당장 조기 대선 치러진다고 했을 때 정권 잡을 가능성이 거의 낮죠. 없어. 그런데 이렇게 향후에라도 잡고 싶으면요. 이런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어떻게 보면 반짝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 망가지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개혁 보수 기치를 못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선 주자가 되고 대통령 되고 싶으면 당내 경선부터 뚫어야 되는데 아주 공고하거든요. 거기에부터 그렇지. 소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윤상현, 오세훈, 한동훈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명성이 점점 흐릿해지는 거예요. 언젠간 만나겠다 어쩐다 하면서 이게 그러면 중도층 정말 표심을 공략해야 되는 중도층 이 유권자들 마음에 가 닿는 메시지와 정치적 행보냐
점점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 접견 갔더니 아무개를 내가 찍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예, 이야기가 있어서 아무개가 누구냐 어쩌고 이러는데 저번에 그 예. 국민 추천 후보 그 얘기를 했다. 누구가 후보다 땡땡땡이 후보다 뭐 이런 거를 그 중앙일보 논설위 강찬호 논설위원이 기사로 썼는데 땡땡땡이라고 했어요. 김문수라고 했어요. 김문수는 아니고 아니에요. 제가 김문수 알기로. 아니고 김문수하고 윤석열은 결이 안 맞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그게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문수를 지지할 리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누구지? 뭐 있겠죠. 그게 윤상현? 뭐 윤상현, 뭐 원희룡 등등등 추론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윤석열은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거를 본인의 정치적 어떤 이득 이런 걸로 지금 타개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장성철 소장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윤석열 차기 당대표 출마설이 저는 허투루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기 당대표를 본인이 한다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아니 재판 받으면서 내란죄 재판 받으면서 이거를 야. 탈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자기가 결집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장 소장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본인이 직접 등판을 하든 아니면 본인의 꼭두각시를 세우든 이 사람은 보수 진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윤석열은. 그래서 참 최악의 상황이다. 제가 보기엔 보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을 진짜 잡아 먹어버리는 거야. 아니, 당 뽀개버리겠다고. 진짜 당을 뽀개버리네. 진짜 뽀개겠네요. 그러면. 이야, 국민의힘은 그렇게 왜소화되면 근데 자업자득이지 뭐. 어떻게 거기에서 딱 나와서 그 결정적인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지. 예,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드리겠습니다. 비교원으로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원 하나면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이고요. 휴대폰 통신사 변경할 때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입니다. 인터넷 성능은 뭐 거기서 거기죠. 혜택만, 현금만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고요. 지금까지 누적 현금을 98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습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적을 때는 150%를 보장해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인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경련의 정치본색이었고요. 장현미 변호사, 김준일,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